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한 한결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좀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고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무기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무기 지원의 가능성을 지금 시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몇 가지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 뭐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같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는데 이 전제는 이미 지금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또 얼마 전에 유출된 그 미국 기밀 문건 보면 한국 우리 포탄 33만 발을 독일로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지금 밖에 알려졌잖아요. 이것도 무기 지원 계획도 우리가 부인한 바가 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독일로 지금 보냈다면 독일 뭐 우크라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진해 부두 탄약창 기지에서 네. 무기 탄약이 이송되는 게 지금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직접 이제 어제 영상을 보시면 그 이동시키는 컨테이너까지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 문건이 유출되면서 뭔가 약간 공공연한 비밀이 된 그러니까요. 느낌이었는데 어제 보도들을 보면 이미 이제 탄약이 150mm 포탄이라고 하는데요. 네. 탄약이 이미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결국 문제는 러시아의 반응인데 지금 강력하게 반발한 상황이에요. 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거는 전쟁 개입이다라고 네. 하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미 특정 단계에 개입을 했다라는 게 이제 크렘린궁의 논평으로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관련된 질의가 어제 크렘린궁 대변인과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한국은 러시아에 이미 비호적이었다. 그리고 무기 지원을 할 경우에는 특정 단계 개입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 특정 단계 개입이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당사자적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여서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뭐 크렘린궁 대변인들이 이제 기자와의 문답에서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 설전이 이어지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의 뭐 교역 관계 그리고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교민들의 안전 이런 문제들이 두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러시아가 북한의 최신 무기 지원하면 우리가 북한의 최신 무기 지원하면 어떨 거냐 이렇게 반응을 비추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적에 우리의 적을 기꺼이 도와줄 새로운 이제 그게 있다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한국 주민들이 가까운 북한의 최신 디자인의 러시아 무기를 보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최신식 무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직접적인 어떤 무기 지원이나 위협 이런 것까지 지금 번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그러니까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한마디로 환영한다 이런 환영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미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 그 국제 질서와 규범에 있어서 평화 및 안정의 유지에 대한 약속, 뭐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을 맺고 있다 이러면서 그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미 이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반발하고 미국은 환영하고 러시아 미국 지금 사이가 안 좋고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가정적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어제 오후 내내 진화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뭐 제3자 변제안도 그렇지만 해외 순방을 앞두고 외신과 인터뷰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계속 항상 회의 심사 전에 외신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관례인데 예.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전까지의 사실을 뒤엎거나 새로운 사실을 얘기하거나 이래서 논란이 반복되면 예. 오후 내내 대통령실이 이를 수습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러시아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코멘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적 상황을 두고 한 얘기다. 그러니까 예. 이 말은 또 이제 반복되는 상황인데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을 두고 가정적으로 얘기한 거다. 근데 어제 이제 무기 지원이 이미 컨테이너에 실렸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절한 해명인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을 좀 정확히 읽어볼 걸 권한다. 읽어봐라고요? 네, 이게 좀 익숙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언론의 인터뷰가 왜곡됐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정확히 읽어봐라.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생방송도 아니고 인터뷰를 한 거라면 중간에 걸러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의도하지 않았던 거나 즉흥적인 얘기는 바꿀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걸 못 봤나요? 봐야 되는 일반적으로 보지 않나요? 네, 메시지 뭐 같은 건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가정적인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몇 가지 상황이 있어야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이 몇 가지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량 뭐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달성된 그러니까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낱낱이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4.19 혁명 기념일이었어요. 자,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는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 날조 뭐 이런 사실은 대통령 연설문에 이런 단어가 들어갔던 적이 있나 싶은데요. 네, 처음입니다. 특히 또 4.19 혁명 기념사인데 그렇죠. 4.19 혁명 기념사에서 사기꾼과 날조가 언급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제 이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역대 대통령 연설 기록 8,980건을 찾아봤는데 네. 사기꾼이 언급된 건 처음이다 이렇게 사기꾼. 확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4.19 기념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냐 이런 이제 강한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이 기념사도 지금 대통령실의 이야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늦은 밤까지 직접 고쳐가면서 준비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어떤 표현들을 집어넣었다라는 게 네.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약간 이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뭐 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 이런 표현들은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자유가 들어간 것도 좀 어색한 측면은 자유도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특히 그리고 뭐 허위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에 의해서 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되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왜곡된다. 이것은 특정 언론이나 뭐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그죠, 그거죠. 사기꾼, 특히 돈에 의한 매수 이런 표현이 뭐 누구라고 특정은 안 했지만 지금 보면 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적 상황을 놓고 보면 야당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네. 이른바 이제 돈봉투가 살포됐다라는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돈에 의한 매수, 사기꾼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대목을 겨냥한 게 아니냐. 그래서 4.19 기념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뭐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사실 이게 적절하냐 국가 기념 행사에 본인을 그러니까 본인과 이제 말하자면 다른 정치적 세력을 공격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 특히 또 이제 대통령 연설에서 두드러지는 게 언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가짜뉴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면 바이면 날리던 사태라든지 뭐 MBC를 대통령 전용기에 안 태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면서 이제 말하자면 상황을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돈봉투 의혹 때문에 지금 내홍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자, 돈봉투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내구 상임감사위원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어떤 혐의로 청구를 했습니까? 네, 강내구 감사가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 당직자들과 공모해서 9,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뭐 이를 지시 권유한 혐의입니다. 지난 16일에 이어서 어제 이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제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금품 살포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뇌물 사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뜯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요. 그 사업가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제 사업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청탁과 부탁을 했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뭐 태양광 사업을 청탁하기 위해서 이 이제 강내구 수자원공사 그 감사 시절에 만났는데 이때 이제 이 전 부총장에게 300만 원을 건넸다는 거예요. 300만 원 뇌물.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영장에 포함이 돼 있군요. 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 이제 사업가 박모 씨의 어떤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도와주는 관계에서 발생한 일들을 검찰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정근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또 뇌물 사건 이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언론에서 좀 민주당에 대해서 좀 분노를 표출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이미 네. 7개월 전에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했었다는 거죠. 9월 달에 그 이전 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이뤄질 때 네. 만약에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되면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 거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이때는 사실 민주당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고 네. 그 과정에서 7개월 동안 정 변호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제 꼬리만 자르면 된다. 아하. 이런 이제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그 과정이 결국엔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게 이제 정철승 변호사의 얘기고요. 그럼 이 수사는 뭐냐라는 거에서 정 변호사는 검찰이 원하는 거는 이전 부총장을 구속하면 진술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네. 진술을 통해서 노영민이나 송영길 같은 전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인사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치는 게 목표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주장을 폈습니다. 자, 그 말고 지금 출처가 좀 불분명하긴 한데 명단이 돌고 있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 최근 연루가 됐다고 의심되는 명단의 국회의원들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요. 네, 뭐 이제 여의도에 있다 보면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이른바 이제 밭이라고 표현된 네. 받은 글 뭐 이렇게 받은 글. 표현된 내용들이 도는데 이른바 이제 지라시죠. 받으셨죠? 네, 저도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이 지라시에 이제 거론된 의원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백하다는 얘기를 대표한테 잘 말씀드렸다 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언급된 거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뭐 내가 그 명단에 이 유출된 배경을 살펴보겠다 이런 의원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당대표를 마주친 자리에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 뭐 비공개 회의였다고 합니다. 뭐 네. 이런 의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들 의원 중 본인의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최초 유포자를 고발하는 이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다음은 전세 사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진짜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인천의 미추홀구가 지금 문제가 됐는데 화성 동탄에도 똑같은 피해가 지금 있다고요. 예, 제가 한 3년 전에 예. 이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경기도 남부권 곳곳이 지금 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어떤 예고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인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동탄 신도시 오피스텔에도 250채를 보유했던 부부가 파산했다라는 전세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네. 뭐 이와 별개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뭐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43채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이 43채를 가지고 있었던 집주인은 이미 파산 신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한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말고 서울, 부산 뭐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계속 확보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이제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이제 3,817건의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이 이루어졌고 인천이 가장 많습니다. 2,265건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954건, 서울 74건, 그리고 부산에서도 524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취재했다니까 이 질문 한번 들어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200채를 그 전세 물건을 보유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른바 중간에 바지 사장을 두는 형태로 아, 이루어지는데요. 바지 사장 있고. 뒤에 건축주를 예.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초기 이제 건축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특정 임대인을 한 명의 임대인을 이제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해서 물론 서류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갖춰서 이제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가 끼게 되는데 약간 다 공모가 되네요. 그렇죠. 공모가 없으면 예. 사실 이렇게 수십 채의 집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흔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도 신축 빌라나 이런 거에서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현수막으로 걸어놓은 빌라들이 그러니까 신축 있습니다. 빌라는 시세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그러니까 수 그거를 있겠죠. 감정평가사가 금액을 매기면 그 금액에 기반해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분양의 경우에는 어쨌든 매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사자 간의
일단의 민사적인 문제가 되는데 전세가 이제 문제가 되는 전세가 거예요. 가장 감정 평가액이 문제가 되는 너무 거죠. 높은데 예. 그 3년 전에는 굉장히 집값이 높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세금을 돌려줄 재간이 없는 아하.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문제됐던 빌라왕하고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비슷한 예,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피해가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 가구 경매 중단 지시도 했고요. 근데 이미 인천에 그 가구들 경매 일단 다 넘어가 버렸다면서요, 많이. 네, 그렇습니다. 이 경매 중단은 뭐 대단한 대책이 아니라 예. 일단 쫓겨나지 않고 거기서 당분간은 살 수 있게 그냥 지금 현상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거잖아요. 시간을 좀 벌어주는 예. 정도고 보다 이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잇따라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인천 지역의 경우엔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뭔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건설사가 부실해지면 공적 자금 같은 거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생존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정부가 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정부 대책이 지금 다 뒷북 대책이다. 그러면서 뭐 이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뭐 긴급 주거 지원, 예.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장에 어떤 이제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지금 전국에 걸쳐 있고 지금 신고된 것만 한 4천 세대라고 하면 네.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이 문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살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상당 부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던 정부의 실패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이 정부의 실패 라는 것이 결국 대출 중심으로 해서 주거 정책을 세워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TF팀 구성을 했고 뭐 선지원 후구상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특별법 만들지 않는 이상. 뭐 당정은 오늘 당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피해 구제책 마련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네. 뭐 당내 그 태스크포스도 이제 설치해서 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있을 수 있게 캠코에서 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아하. 그다음에 이 매입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공기관이 그 주택을 매입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의지와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여야 그리고 당정이 어떻게 이제 좀 합의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